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백정희 작가의 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경. 대형 학원과 건물 주인의 횡포에 쫓겨날 처지에 놓입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의 답답함, 한 번씩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진경의 학원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함께 들어보시죠. 진경은 오늘도 여전히 창문을 연다. 며칠째 비를 맞은 낡은 창틀이 빽빽 비명을 내지르며 벽을 가른다. 짙게 내려앉은 검은 하늘이 빗물을 줄줄 쏟아내며 눈앞으로 달려든다. 시샘하듯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선인 뱀쇠다리가 세찬 빗줄기와 함께 창 앞으로 발짝 다가선다. 다리 옆 수문이 시궁창물을 쿨쿨 토해내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집에서 내보낸 썩은 하수가 만나는 곳이다. 시꺼먼 물이 땅을 휩쓸고 온 빗물과 뒤섞여 붉은 흙탕물로 변해 다리를 삼킬 듯이 올라서고 있다. 우리만 아니라면 언뜻 보아 같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검은 물의 경계선. 수십여 년 전에는 사성마을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야만 서울로 건너갈 수 있었다는 냇물이다. 장을 보러 오고 가는 농부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주막 자리에 들어선 수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호효를 한다. 그 문을 통과한 썩은 물덩이가 집채만한 큰 몸체로 다리 난간을 쓸며 서울 쪽으로 굴러간다. 검붉은 물구비 속에는 한때는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했던 의자며 책상이며 냉장고까지도 섞여 있다. 온갖 살림도구들이 잡동사니가 되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구비와 함께 굴러가고 있다. 수많은 썩은 물덩이들이 굽이쳐 흐르는 그 옆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체험학습장이 파릇하게 난 여러 가지 싹을 보듬고 누워 있다. 고개를 세우면 다리 건너편으로 호화롭게 단장한 아파트 단지 숲이 촘촘히 박혀 불쑥 드러난다. 성냥개비를 꽂아놓은 듯한 아파트 사이사이로 하늘 조각들이 이리떼처럼 울부짖고 있다. 빗줄기는 이 모든 것들을 지워버릴 듯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다. 성난 빗줄기는 진경의 학원도 삼켜버릴 기세다. 그녀의 학원은 서울과 경기도 사이의 도시의 작은 섬 같다. 다리를 건너 서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갈 태세로 엎드린 뱀의 모양을 한 사성마을은 서울로 둘러쳐진 섬이다. 그 뱀이 고개만 한번 쳐들면 떨어져 버릴 위태로운 목 뒷부분에 진경의 학원이 있다. 박왈근 씨가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압박해온다. 그것을 예고라도 하듯 뒷마당에서 올라온 노린내가 반쯤 열린 창문 턱을 넘어 거침없이 들어온다. 빗줄기에 더욱 칙칙해진 머리를 풀어헤치고 달려드는 냄새로 그만 얼굴을 얻어맞자 숨이 턱 막힌다. 냄새는 그녀를 휘감고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킨다. 강의실 안에는 지난밤 내내 아래층에서 올라온 개털 태운 노린내와 보신탕의 누르깨한 냄새가 가득 차 있다. 진경은 강의실 안을 새벽 공기로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다 말고 손을 멈춘다. 창밖으로부터 한 무더기의 냄새가 들이닥친 때문이다. 역한 노린내로 식전 빈속이 채워지자 몇 번 헛구역질을 해댄다.
그 바람에 창가에 놓여있던 난 화분이 흔들린다. 강의실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화분이 우르르 굴러 떨어진다. 얼른 화분을 붙잡고 진동을 가라앉힌다. 눈을 끔뻑거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니 체험학습장에서 속가다 심어놓은 목화, 피마자, 옥수수 싹들이 제법 자라난 화분은 여전히 서 있다. 상호가 학습장 주변에서 뽑아다 심어놓은 개망초는 금방 터뜨릴 봉오리로 화분 안에서 하얀 웃음을 참고 있다. 학원 한쪽을 칸막이로 막고 생활하는 진경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지독한 냄새에 시달린다. 진경은 오늘도 하루 종일 노린내로 가득 채워진 실내에서 견딜 것을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녀갈 때마다 일어나는 먼지를 보면서도 강의실 창문을 꼭꼭 닫아놓기만 할 수도 없다. 냄새는 닫힌 문 틈새로도 솔솔 스며들어 실내를 장악해버린다. 노린내를 맡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녀의 후각은 여전히 그 냄새에는 예민해져서 견디기가 힘들다. 마치 진경의 삶 구석구석까지 잠입해 송두리째 부식시키고 말 것만 같다. 아니, 냄새는 어쩌면 진경을 견딜 수 없도록 밀고 들어와 삶으로부터 그녀를 떠밀어 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호흡을 덜하여 그 냄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다. 박 씨에게 한 달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예전에 순박하고 친절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달 말까지 비워주시오. 두말하지 않게 하시오. 이달 말이라니. 그는 마치 상당한 날짜에 여유가 있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장마가 시작되고 불과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런데 그는 이달 말이라고만 입막음하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숨구멍마다 노린내가 뿜어져 나올 것처럼 번들거렸다. 말을 할 때마다 몸과 입속에 고여있던 역겨운 냄새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며칠간만이라도 더 여유를 달라는 진경에게 박 씨는 막무가내였다. 칼로 자르는 듯한 매서운 말투였다. 진경은 자신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거부할 힘조차도 냄새에 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녀는 답답한 가슴을 달래며 창턱에 놓인 화분이 닫히지 않도록 조심스레 창문을 마저 열어놓고 돌아서려다 눈이 커진다. 난 잎들이 밀려든 냄새로 인해 부르르 몸을 떨고 있는 것 같다. 괴로운 몸짓이다. 바람이 불어오자 열어놓은 창으로 장대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와 뺨을 때린다. 빗줄기에도 묻어있는 끈적끈적한 냄새가 그녀의 몸에 와 닿는다. 그녀는 섬뜩함에 기겁을 하고 얼른 창가에서 몇 발짝 뒤로 물러선다. 서둘러 수도가로 간다. 지난밤에 받아놓은 수돗물을 떠다가 물 비료를 희석한 후 난 앞에 달라붙어 있는 냄새를 씻어낼 겸 잎사귀마다 차례로 분무기를 대고 시원스레 뿜어준다. 물을 받아먹은 난 잎이 휴 한숨을 토한다. 강의실 둘레에는 여러 개의 난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진경은 아이들이 학원에 새로 들어올 때마다 기념으로 화분에 난을 심어 이름을 붙여주었다. 자, 이 화분은 상호 네 거다. 죽지 않도록 잘 키워라. 상호가 학원에 처음 오던 날도 진경은 난을 심어주었다.
종로 5가에서 두세 촉에 2,000원씩을 주고 사온 춘란을 심어놓고 자기 화분을 아이들 각자가 직접 관리하게 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갖고 세상에 좋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자라라는 그런 바람에서였다. 그녀가 열심히 가르치는 만큼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학원 맞은편 무허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은 더러 수강료도 무료 혜택을 주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업을 하느라 강의실은 항상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원 한쪽에는 주인 없는 화분들이 들어갔다. 새로 생긴 화려한 시설에 학원으로 떠나가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다. 그만 보내려고요. 형편이 안 돼서요. 좀 넓은 데로 보내려고요. 새로 생긴 학원에서는 전 과목을 다 해주거든요. 거기 보내면 집에서 학교 숙제 해주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학교 공부가 우선이죠. 영어가 중요해요. 갑자기 수업에 빠진 아이들 집에 전화를 해보면 학부모들은 냉랭한 목소리로 갖가지 대답을 했다. 어쩌다 전화를 직접 받은 아이들은 영어학원 가야 돼요 하고 그녀를 언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가 싶도록 생경하게 대했다. 아이들은 너도 나도 국어보다는 영어를 우선순위로 배워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바빠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온 나라 안은 출렁이는 영어 교육 풍랑의 멀미를 앓고 있었다. 진경은 글쓰기 수업 중에 맞춤법이나 발음을 하나같이 엉망으로 틀리는 아이들을 보고는 제 나라 말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벙어리와 다를 바 없다고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긴 교재가 참 좋아요. 어떤 학부모는 진경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신문 광고 속에 화려한 교재들에 현혹되어 여기서 몇 달, 저기로 휩쓸려 옮겨가서 몇 달, 어디가 더 나은지 혹은 어떤 대학을 나온 선생인지를 따지며 아이들을 끌고 다녔다. 진경은 부쩍 늘어난 독서 지도사들을 찾아 떠나는 아이들이 늘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원이 텅 비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매달 월세를 내는 일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 이르자 그녀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여러 단체에서 교육 자료라고 발간하는 교재들을 살펴보았다. 어떤 점이 학부모들을 사로잡고 끌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진경의 학원에서 빠져나간 아이들이 다니는 무슨 협회니 무슨 회니 하는 독서지도 단체에도 찾아가 교재에 대해 알아보고 상담도 해보았다. 저희는 교재 말고도 한 달에 책을 2권씩이나 무료로 드려요. 저희 교재는 누가 뭐래도 이 나라에서 최고죠. 그들은 한결같이 교재 자랑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 교육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속한 단체의 교재가 최고라고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을 흔들어대며 서로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녀는 무료로 준다는 시집이나 교재를 검토해보고는 가슴이 콱 막혔다. 교재들은 한결같이 생명이 없는 도식적인 것들이었다. 진경이 얘기를 나눠본 그들은 아이들을 수입의 자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그토록 알맹이 없는 교재를 들고 자르르 흐르는 감언이설로 학부모들을 홀려 아이들 숫자만 늘려가고 있었다. 늘어나는 아이들을 감당하느라 수십 개의 지사까지 두면서 수많은 강사들을 싸구려 공산품처럼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힘은 전국을 휩쓰는 물결이었다.
진경의 학원은 그 물결에 견뎌낼 수가 없었다. 때를 만난 듯 학원이 아닌 새 아파트 곳곳에서도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뭔지도 모르는 강사들이 유령 독서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진경의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을 살금살금 꼬여내갔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어떤 정신으로 가르치냐보다는 어떤 교재인지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진경은 화려한 포장만을 쫓는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짓밟히고 있는 아이들의 동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러지 않아도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런 학부모들로 인해 더욱 참을성 결핍증 환자들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경은 학교나 학원들이나 부모들이 합세해서 주입식으로 올가매는 형식적인 교육 제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상술에 물든 교육 환경이 아이들을 휩쓸어버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싶었다. 아이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글을 즐겁게 쓰도록 많은 체험을 시켜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진경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가 별로 진전이 없어서요. 학부모들은 진통제 효과를 기대하는 식의 교육을 원했다. 그럴 때마다 진경은 온 정성을 다해 체험적인 교육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보았다. 아이들에게 빠른 효과만 바라다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린이 교육이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같아요. 제목으로 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학교 성적 10점, 20점 올려주는 식의 보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장차 20, 30이 되고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두고두고 효과가 나타날 살아있는 정신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며칠 후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새 학원으로 떠나갔다. 선생님, 학교에서 지혜를 만났는데요. 우리 학원 끊었대요. H학원으로 갔대요. 재호는 한우리 독서지도회로 갔대요. 하고 그녀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진경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학부모들에게 했던 자신의 말이 허공에서 맴돌다 벼랑으로 곤두박질 치는 허무감을 느꼈다. 그녀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애를 써보아도 미처 뿌리도 내리지 못한 어린 나무들은 누군가에게 뽑히고 자꾸만 옮겨 심어지고 있었다. 그 횟수가 늘어갈수록 쇠잔해져가는 어린 나무들을 바라보는 진경은 안타까울 뿐이었다. H학원에서는 전 과목을 다 해주는데요. 여긴 어떤 교재로 하시죠? 어쩌다 찾아와 상담하는 학부모들은 교재의 중요성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했다. 진경은 주인 없는 화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떠나간 아이들 이름이 붙어있는 화분을 그녀가 더욱 정성으로 돌봐주는데도 어쩐 일인지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진경은 항상 고아가 된 화분이 놓인 쪽부터 물을 주고 마음을 더 써준다. 주인 잃은 화분에 분무기가 차례로 난 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물을 주던 진경의 눈에 여러 개의 화분 사이에서 색다른 물체가 들어온다. 진경은 손을 멈추고 화분을 들여다본다. 초록색의 난 잎 사이에 유난히 연한 연두빛과 흰 줄이 섞인 봉긋한 물체가 보인다. 그녀는 고개를 더 숙이고 자세히 들여다본다. 난 잎 사이로 도톰한 것이 뾰족이 내다보이고 있다. 어느새 꽃대가 올라와 있다. 진경은 마음이 설렌다.
화분에는 박상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상호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이 가슴을 꽉 채운다. 상호는 학원을 떠나간 후에도 틈만 나면 놀러와서 그녀에게 어리광을 부렸다. 엄마가 보고 싶으면 더욱 그녀를 찾아오는 것 같았다. 아빠만 아니면 진경의 학원에 다시 다니고 싶다며 자기가 심어놓은 화분에 관심을 보이고는 했다. 말은 안 해도 상호는 진경에게서 엄마의 정을 찾는 듯했다. 상호야, 넌 벌써 꽃봉오리까지 맺히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그녀는 상호를 만난 듯한 반가움에 감격해하며 중얼거리고는 한참이나 꽃봉오리를 들여다본다. 진경의 중얼거림에 화답이라도 하듯 어디선가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난에서 눈을 떼고 귀를 기울여 본다. 신음소리는 출입문 쪽에서 들려오고 있다. 벌떡 일어나 출입문 앞으로 다가간다. 끊어졌던 신음소리가 더 크게 이어진다. 진경은 얼른 잠긴 출입문을 따고 나가본다. 아이가 쓰러져 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상태다. 진경은 깜짝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살펴보고 상호임을 알아차린다. 상호야, 어떻게 된 거니? 상호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다. 진경은 상호를 안고 일어서다가 학원 출입문에 단란주점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씌어 있는 걸 발견한다. 아무렇게나 써놓은 글씨가 아니라 정식으로 꾸며놓았다. 어안이 벙벙해진 채 멍하니 서서 단란주점으로 바뀌어버린 학원 문을 바라본다. 어젯밤 몰래 바꾸어 놓은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녀는 마음 가득 차오르는 박 씨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상호를 안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다. 상호의 온 몸은 검푸른 멍으로 뒤덮여 있다. 온 몸에 푸른 꽃잎을 흩뿌려 놓은 것 같다. 눈두덩에도 푸른 피멍이 꽃잎처럼 붙어 있다. 상호는 슈퍼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멀쩡했다. 아니, 진경이 슈퍼에서 학원으로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녀는 어제 저녁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주인 남자가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는 걸 목격했다. 그녀는 물건을 고르다 말고 그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낯익은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두 손 바짝 들어, 이놈.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번엔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 파출소에 넘겨서 혼찌검을 좀 내줘야지. 쥐알 테니만한 놈이 생쥐같이 살살거리고 벌써부터 도둑질이나 해? 주인 남자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양손을 쳐들고 있는 상호의 머리를 몇 번 쥐어박으며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상호 앞에는 봉지가 뜯겨진 빵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여러 장의 포켓몬스터 스티커가 아이 앞에 흩어져 있고 주인 남자의 손에도 들려 있었다. 상황만 보아도 짐작이 갔다. 일본에서 건너와 모든 아이들의 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빵을 맛있게 만들어야 애들이 먹지. 개자식들이 장사만 해 처먹으려고 빵에다 이런 걸 쳐넣어서 애들을 홀리고 팔아먹는지 모르겠어. 아주 귀찮아 죽겠다니까. 애들이 빵은 맛이 없으니까 먹덜 않고 스티커만 빼고는 죄 버리잖아. 주인 남자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빵 만드는 회사를 향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진경이 사정을 해도 주인 남자는 쉽사리 상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애새끼들은 질적으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요. 오늘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진경이 보는 앞에서도 다시 한번 상호를 쥐어박으며 뻣뻣하게 나왔다. 진경은 남자에게 사정하여 물건값을 지불하고 겨우 상호를 학원으로 데려왔다. 상호를 앞에 앉혀놓고 타이르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쩌다 빵을 훔치게 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저는요, 포켓몬스터가 일본에서 수입해온 거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뒤로 스티커를 가위로 잘라서 버렸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선물로 준 스티커도 다른 아이들에게 줘버리고 저는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한참을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던 상호는 겨우 입을 열어 진경이 가르쳤던 말을 했다. 상호는 다시 H학원에 다니는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노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변명을 하는 것이었다. H학원에서 만난 형은 자꾸만 그런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때리기까지 한다며 울먹였다. 그때 학원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박 씨가 나타났다. 박 씨는 상호가 학원에 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헐레벌떡 쫓아와 무자비하게 끌고 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멀쩡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상호의 온 몸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푸른 피멍 꽃밭이 되어 있었다. 맨살보다는 차라리 피멍이 더 많아 보인다. 짓이겨진 푸른 꽃잎을 보는 것 같다. 이 작은 아이를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때리다니. 그녀는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가슴을 누르며 얼른 약상자를 꺼내온다. 상호의 몸에 약을 바르고 타월로 감싸준다. 상호를 바라보니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안쓰러워하던 상호 엄마가 떠오른다. 진경은 박 씨가 상호 엄마의 온 몸에도 똥개에게 하듯 피멍꽃을 새겨주고 쫓아내던 날을 기억한다. 상호는 엄마가 떠나기 전에는 진경을 유독 좋아하고 잘 따랐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진경 옆에서 무슨 말이고 종알거리곤 했다. 상호 엄마는 항상 상호에게 잘해주는 진경에게 고마워했고 박 씨는 과일이나 음료수를 사들고 학원에 와서 머리를 극적거리며 공손하게 했었다. 진경을 가끔 길에서 만났을 때 그의 태도는 비굴하리만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허리를 굽혀 굽실거렸다. 선생님께서 보신탕을 잡수실 줄만 안다면 최고로 좋은 부위로 맛있게 해드릴 텐데요. 하며 항상 친절한 관심을 보였다. 건강에는 최고로 좋은 음식이라며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박 씨는 순한 전처와 함께 허술한 집에 사는 동안에는 우직하고 선량해 보였다. 그는 잡은 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보신탕집을 돌며 배달하는 일을 했다. 그때는 시커멓게 썩은 물이 흐르는 안양천 주변 판자촌에 살았다. 누덕누덕 꿰맨 헌 옷이나 넉마를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것 같아 집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언제 마을이 잠기게 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는 무허가 마을이었다. 발을 동동거리며 장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비가 완전히 그친 가을에나 안심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장마철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하천물이 범람하여 마을 전체가 지붕까지도 흙탕물에 잠겨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마음은 좋은 집을 찾아 떠나고 싶어도 궁핍한 현실이 끈질기게도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그 지역에는 맞벌이 부모와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느라 떼국물 흐르는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두고 있었다. 진경은 그 아이들을 불러다 씻겨주기도 하고 결손 가정이거나 너무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로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최 선배의 바람이기도 했다. 최 선배는 대학 시절 진경을 비롯한 몇몇 후배들을 데리고 그곳 무허가 주택지로 스며들었다. 그곳 주민들에게 묘목을 심듯 야학을 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정신을 심었다. 진경은 최 선배를 도와 그 일을 했다. 가난하지만 평화롭던 그 마을에 어느 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타나 최 선배를 개처럼 끌고 갔다. 그리고는 그만이었다. 진경은 최 선배의 행방을 알기 위해 애를 써보았으나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아니, 행여나 기대를 했던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마저 해체된 지금 이제는 그의 행방을 영영 알 수 없으리라는 막막함이 밀려온다. 박 씨는 흙탕물을 빠져나오듯 그 마을을 벗어나 맞은편 상가에 보신탕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가 1층 한 칸을 세내어 낮에는 보신탕을 팔고 밤에는 그의 세 식구가 제비새끼들 마냥 옹승거리고 눕는 잠자리로 사용하며 살았다. 어느 날 진흙구덩이에 잠기기만 거듭하는 그 마을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에 날개를 달면서부터 박 씨도 보금자리를 옮겨 앉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재개발 바람이 서울 쪽으로부터 뱀쇠다리를 건너 뱀의 형상을 한 사성마을로 세차게 불어왔다. 역세권이라는 장점 때문에 서울 사람들까지 찾아와 무허가 집들을 몇 채씩 사놓기도 했다. 몰려드는 투기꾼들의 차량 행렬이 뱀의 몸뚱이를 타고 넘어오듯 사성마을로 줄을 이었다. 박 씨는 그 마을의 통장 일까지 보며 더욱 바빠졌다. 상호 엄마는 생긴 바탕이 박색인데다 무뚝뚝하기까지 했으나 음식 솜씨 하나만은 감칠맛이 났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다. 공사장 인부들도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박씨네 식당을 지정해놓고 먹었다. 그 덕에 박씨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그의 배처럼 불룩해졌다. 그는 아파트가 완성되는 동안 큰 돈을 챙기게 되었고 돈을 벌자 새들었던 상가를 통째로 사서 주인이 되었다. 그는 굳이 진경이에게 자기네 건물로 오라는 친절을 보였다. 그녀의 집 단칸방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진경에게 박 씨는 우리 아들내미 선생님이신데 싸게 해드려야죠 하며 선심을 쓰듯 자신의 상가 2층을 시가보다 싸게 세를 주었다. 그는 주머니 돈이 불어나듯 배가 나오더니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한 달 전에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낡은 옷을 벗어던지듯 못생기고 꾀조재한 그의 부인도 쫓아내버렸다. 그러기 전에도 상호 엄마는 남편의 심한 매질을 하소연했다. 그 원인이 새로 생긴 호프집 불려우 같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는 했었다. 선생님, 상호가 울먹이며 부른다. 진경은 얼른 상호를 들여다본다. 정신이 드는 모양이다. 그녀는 상호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아침을 챙겨주며 내키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박 씨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는다. 오후에 들이닥칠 아이들에게 흉하게 변한 출입문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까지 비워주시오. 더 이상 버틸 생각일랑 아예 마슈. 진경이 찾아가 단란주점으로 바꿔놓은 학원 문에 대해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자
박 씨는 잘라 말한다. 그는 빗방울을 털어내듯 진경의 말을 단번에 털어버린다. 미안함이나 주저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로 사정을 해봐도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 오늘까지 못 비우겠으면 오히려 세를 3배로 올려달라고 한다. 그녀는 낙심하여 다시 학원으로 돌아온다. 계단을 올라서자 출입문에 붙은 커다란 단란주점 글씨가 동무대를 만나 춤을 추는 무희 같다. 박 씨는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새 마누라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언제였냐는 듯이 진경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돌변한 태도에 진경은 당혹스러웠다. 그는 우선 옷차림부터 달라졌다. 항상 꾀죄죄하니 떼국이 흐르던 점퍼를 벗어던지고 세련된 캐주얼 차림이었다. 자신의 새 아파트 같은 층에는 시의원이 살고 있으며 그네와 자주 어울린다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시의원 강 씨를 졸졸 따라다니며 동네 일을 보는가 하면 같이 골프를 치고 왔다며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강조했다. 그는 마치 시의원과 가까이 지낼수록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시의원이 보신탕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1년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아 한다며 느끼하게 웃었다. 시의원 강 씨의 부인은 시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박 씨는 마치 자신이 선전부장이라도 되는 양 시의원의 학원 교사들이 시인이고 소설가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 선생님, 저 여기 와서 공부할래요. 진경이 학원에 들어서자 상호가 불쑥 말한다. 그쪽 학원에서는 자꾸 시험만 보라고 하고 문제풀이만 시켜요. 거긴 오락기도 있고요. PC방도 해놨어요. 이젠 재미가 없어졌어요. 선생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아빠랑 새엄마가 선생님 학원에는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새 아파트 내에 있는 H학원에서는 오락기와 PC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놓고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시의원 강 씨의 부인이 원장인 H학원은 자기네 학원 강사들은 S대학 출신 시인이고 소설가라는 광고를 해댔다. 학원 입구에 그들의 사진을 크게 붙여놓는가 하면 사진이 실린 광고지를 시시때때로 배달되는 신문에 끼워 동네에다 뿌려댔다. 그러나 진경은 그 학원 강사들의 이름을 어느 문예지나 신문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H학원 버스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실어 날랐다. 동네의 모든 아이들은 화려하게 꾸며놓은 H학원으로 휩쓸려 우 몰려갔다. 그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아내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진경의 학원에 몇 년씩 다니던 아이들도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예전에 진경에게 무료 혜택을 받아 공부하던 아이들도 있었다.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상호를 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H학원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제 거긴 안 보낼 거요. 상호가 학원에 오질 않아서 찾아갔더니 박 씨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돌변한 그의 태도에 당황한 진경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안 보내겠다면 안 보내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진경을 쏘아보는 박 씨의 눈빛이 매서웠다. 예전에 볼 수 없던 박 씨의 태도에 놀란 진경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다가 되돌아왔다.
몇 달이 지나서는 드디어 박 씨가 학원을 비워달라고 말했다. 뉴타운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몇 배나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그의 새 부인이 꼬드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혼녀였고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보람이라는 딸만 하나 있었다. 그녀가 처음 딸을 데리고 진경의 학원에 찾아와 상담했던 일은 잊히지가 않았다. 그녀는 학원비가 비싸다느니 진경더러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둥 의심이 많고 계산적인 태도로 굵은 웨이브가 진 긴 머리를 자꾸만 쓸어올리며 꼬치꼬치 물었다. 소설가라고 들었는데 어떤 소설을 썼느냐. 자신도 여고 시절에는 소설가가 꿈이었다는 둥. 환경만 좋았으면 그녀도 소설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둥. 작품을 보여달라는 둥. 진경의 나이는 몇 살이냐. 왜 결혼은 안 했느냐. 교육과는 상관없는 것까지도 물어댔다. 그녀는 또 시시때때로 학원에 전화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보람이가 학교에서 시행하는 글짓기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그 주제에 맞게 연습을 시켜달라는 둥, 독서 감상문을 제출할 글을 아예 진경에게 써달라는 둥, 그럴 때면 참으로 난처하기 그지없었다. 거절을 해봐도 그녀는 끈질기게 졸라댔다. 진경은 견디다 못해 글을 써주고는 아이에게 거짓을 가르쳤다는 자책감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싹 돌아서서 그만이었다. 상장들을 집안 가득 걸어놓고 남에게 자랑하며 만족감에 빠지곤 했다. 진경은 학원 안에서만 수업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 현장 학습도 겸했다. 위태로운 뱀의 목에서 내려서듯 학원을 나와 뱀쇠다리를 건너가면 안양천 둔치에는 잡초만 무성한 공터가 많았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곳에다 밭을 일구어 덜어 채소를 심고 가꾸었다. 진경은 학원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켜주기 위해 공터 한쪽 구석에 체험학습장을 만들었다. 그 땅에다 벼, 옥수수, 콩, 상추, 시금치, 쑥갓, 목화, 피마자 등 여러 가지 씨앗들을 심었다. 아이들에게 흙을 만져보고 흙의 체온을 느끼며 흙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작은 씨앗에서 생명의 싹이 나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며 배우고 글을 쓰게 했다. 그녀는 시시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주변의 모든 것들을 교재 삼아 아이들을 지도했다. 길가에 난 풀 한 포기도 그냥 넘기지 않고 생명의 귀중함을 깨우쳐 주었다. 아이들 중에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중에 상호는 진경을 좋아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새가 죽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뱀쇠다리를 건너가 체험학습장 밭을 만들던 날 풀밭에 죽어있는 새를 보고 상호가 소리쳤다. 까치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밭에서 풀을 뽑던 아이들이 상호 주위로 몰려들었다. 선생님, 왜 새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무엇을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두서없이 질문을 던졌다. 자연 속에서 얻은 것을 사람이 먹고 또 다시 자연으로 내보내고 자연은 또다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단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은 한 몸이나 같단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되어서 아프게 되면 사람은 더 많이 아프게 된단다. 자연의 일부분인 새가 또 죽었구나.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일이야.
너희들도 새처럼 죽지 않으려면 나쁜 오락 게임이나 나쁜 책들을 읽어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은 너희들 몸속에 구더기를 만들 뿐이란다. 그런 것들은 너희들 정신을 죽이는 흙탕물이야. 아이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경은 종종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뱀새다리를 건너가 체험학습장 밭에 심어놓은 싹이 자라나는 것을 관찰시켰다. 봄에는 씨앗에서 나오느라 노랗던 싹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짙은 녹색으로 꽤나 자라 있었다. 때로는 체험학습장에 먼저 나가 관찰한 후 돌아와 글쓰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옆에서 식물들을 관찰하며 둘러앉아 글쓰기를 하기도 했다. 오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학교에서 파하고 온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려올 때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수업마저도 진경은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않다. 학원 문이 단란주점 문으로 변해버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로는 아이들을 한가롭게 기다리기가 힘들다.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점점 큰 물결이 되어 요동을 친다. 오랜 세월 그녀가 옳다고 여기며 심어온 씨가 겨우 이런 열매로 나타나다니 착잡하기만 하다. 며칠째 계속되는 빗줄기는 지칠 줄을 모르고 있다.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릴 듯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빗속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진경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대꾸해 본다. 이런 장대비를 맞으며 이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진경은 아직도 학원을 옮길 만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그녀는 이곳저곳 건물들을 보고 다녔지만 넉넉지 못한 보증금으로는 전세를 구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뉴타운 재개발 바람으로 몇 배나 부풀어 오른 건물 보증금에 비하면 진경이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한 작은 CR에 불과했다. 그 돈으로는 학원을 할 장소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교육을 포기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씨 뿌리기를 포기한 농부의 손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뱀 대가리를 꽝꽝 밟고 가듯 뱀쇠 다리를 건너서 헐헐 서울로 갈 수 있는 형편은 더더욱 못 된다. 진경이 가진 보증금은 밀린 월세 몇 달치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겨우 몇백만 원일 뿐이다. 진경의 교육열과 정신을 포장해주기에는 너무나 작고 얇은 포장지다. 이 상태로는 그저 지하 단칸방이나 옥탑방을 얻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진경은 문예지에 어쩌다 소설을 발표하고 받는 원고료로도 생활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진경은 혼이 다 빠져버린 듯 창밖으로 시선을 보낸 채 뱀새다리에 차오르는 흙탕물 구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흙탕물 수위는 오전보다 훨씬 올라와 다리를 위협한다. 뱀새다리는 마치 흙탕물 구비 속에 홀로 떠있는 널판 조각처럼 위태해 보인다. 싹이 흙탕물에 잠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리 건너편 밭을 바라본다. 위협해오는 흙탕물 구비 앞에서 파릇파릇 예쁘게 돋아난 싹들을 보듬고 있는 체험학습장이 눈에 들어온다. 흙탕물은 붉은 혀를 널름거리며 파릇한 어린 싹이 나 있는 체험학습장을 향해 서서히 다가간다. 체험학습장은 어린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처럼 싹을 꼭 안고 있다.
어린 싹들은 세찬 빗줄기에 못 이겨 찢어지고 갈라진 잎사귀에 잔뜩 튀어오른 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 흙탕물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뱀쇠다리를 반쯤이나 넙죽넙죽 삼켜간다. 다리 옆으로 나 있는 수문은 더 불어난 검붉은 물을 콸콸 토해내고 있다. 위태롭게 떠있는 다리는 점점 더 잠겨간다. 이제 흙탕물은 싹이 뾰족뾰족 나 있는 체험학습장을 향해 혀를 널름거리며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거대한 몸집의 뱀이 먹이를 향해 입을 쩍 벌리고 몸을 날려 생명의 목에 이빨을 꽂는 형상으로 다가선다. 안 돼. 제발 더 이상은 다가서지 마. 진경은 가슴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그 뱀의 대가리를 향해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고 싶어진다. 뱀새다리는 이미 붉은 혀를 널름대는 흙탕물 구비 속으로 반쯤 잠겨가고 있다. 다리와 같은 높이인 체험학습장이 잠기는 일은 순간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서성거리며 가슴 졸이고 흙탕물을 바라본다. 가재도구를 옥상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창밖으로 보인다. 수위가 점점 뚝방 위로 검은 고개를 들어 올린다. 흙탕물은 식물이든 흙이든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아귀아귀 삼켜가고 있다. 진경은 싹이 있는 체험학습장 밭으로 가기 위해 다리가 있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려선다. 흙탕물이 요동을 치며 싹이 돋아난 밭을 향해 점점 다가선다. 살려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스라하게 들려온다. 아우성치는 소리들이다. 흙탕물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가는 싹들이 진경을 향해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 상호가 다리 건너편에서 손짓을 한다. 수많은 아이들이 허우적 손을 들어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그 소리들이 흙탕물 위에서 물수제비를 일으키며 일렁거린다. 진경은 상호를 부르며 뱀쇠다리를 향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 딛는다. 어느새 뱀새다리는 이미 흙탕물에 잠긴 지 오래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친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다리 건너에서 떠내려가는 흙탕물 위에서 소리치고 있다. 상호를 부른다. 아이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발걸음을 서둘러 흙탕물로 내딛는다. 선생님, 문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진경은 화들짝 정신이 든다. 아이들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며 이상한 눈빛으로 한마디씩 묻는다. 진경은 창밖 흙탕물 속에 빠졌던 시선을 거두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아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출입문의 비밀을 신기한 듯 물어올 것이다. 진경은 기력마저 다한 듯 힘이 없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고 친절하게 맞으며 대답을 해준다. 아이들은 그래도 의문스러운지 계속해서 묻는다. 선생님, 누가 단란주점이라고 해놨어요? 학원이 왜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을 차리려고 박 씨는 그토록 목을 바짝 조이며 비우라고 했었구나.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이 붙어버린 학원 출입문이라니. 그녀가 이 동네에 심은 씨앗의 허망한 결과를 보는 기분을 누가 알기나 할까. 허탈해진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다. 그래도 이젠 수업을 해야 한다. 진경은 마음을 누르며 아이들 앞에 선다.
아이들이 다른 날 같지 않게 웅성거린다. 그녀의 초점 잃은 눈빛을 아이들은 먼저 알아본다. 다른 학원을 찾아가라고, 이제는 그만 오라고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나 진경은 차마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의 흔들림을 결정 못한다. 학교에 가지 못한 상호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진경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눈 가득 그렁한 눈물을 담고 고개를 숙인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 억지로 평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쾅! 출입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그녀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아이들도 동시에 문을 쳐다본다. 단란주점으로 변한 학원 문이 왈칵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 씨가 벌건 얼굴로 들어서며 고함을 지른다. 그는 굵은 팔뚝을 휘두르며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으로 의자며 책상들을 꾹꾹 찌르고 발길로 툭툭 차며 아무렇게나 밀어붙인다. 박 씨 뒤로는 새 마누라가 바짝 따라붙어 함께 동조한다. 그녀는 진경의 눈과 마주치자 도끼가 담긴 시선으로 쏘아본다. 독이 올라 푸른빛을 발산하던 개의 눈을 닮아있다. 이런 개 같은, 상호 너 빨리 안 나올래? 박 씨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수업을 하던 아이들 눈이 일시에 박 씨에게로 쏟아져 박힌다. 상호는 벌떡 일어나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상호는 제정신이 아닌 듯 안절부절 못한다. 박 씨는 성큼성큼 창가로 걸어가 화분을 있는 대로 휘휘 젓는다. 와장창 화분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강의실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난다. 진경은 그들을 말릴 겨를도 없어 멍하니 바라만 본다. 무대 위에서 열연하는 배우들을 구경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다. 화분에서 쏟아진 난들이 상처난 몸을 비틀고 있다. 나동그라진 난들이 박 씨의 큰 발에 밟혀 짓뭉개지고 있다. 흩어진 화분 조각들 틈에 떨어진 꽃봉오리도 짓뭉개지고 있다. 싹들이 소리치고 있다. 창밖에서는 세찬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린다.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번쩍 푸른 빛을 내쏘는 번개가 친다. 바람이 한바탕 지나가자 노린내를 묻힌 한 무더기의 빗줄기가 안으로 들이친다. 한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저씨 왜 그래요?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지 말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운다.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하창하듯 박 씨에게 항의하고 나선다. 그들이 하는 말소리가 먼 데서 아스라하게 들린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울며 그녀 주위로 모여든다. 진경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맺힌다. 또 다른 화분이 진경의 발밑에 와서 박살이 난다. 진경은 쭈그리고 앉아 깨어진 화분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바라본다. 상호의 이름이 알아볼 수 없도록 찢어져 있다. 사금파리 위로 진경의 눈물이 뚝 떨어진다.